보통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면 부동산에서는 이걸 호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의 어떤 지역에서는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이 사건 KBS를 나와서 표영우 TV로 옮겨온 우리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이영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노려보기 이 순서가 네. 장안의 화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에서 옮겨오자마자 연일 지금 화제를 몰고 가고 있는데, 네. 자, 오늘 내용은요, 네.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마을에 새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인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마을에는 약 10여 가구의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 왼편으로 보이는 이 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마을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이 마을이 수산리 마을입니다. 그런데 마을 오른편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포천 화도 고속도로입니다. 지난해 2월 개통됐는데 아래쪽이 화도 방향, 위쪽이 포천 방향이죠. 그런데 도로 오른편에도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자, 원래 두 마을은 하나였습니다. 서로 왕래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두 마을이 나눠진 겁니다. 자, 그런데 학교나 마을회관 등 마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고속도로 오른쪽 마을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고속도로 오른쪽에 있어 왼쪽 마을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다니는데 이 화면 가운데 놓인 이 길이 유일한 도로입니다. 자, 문제는 이 도로가 고속도로 진입로라서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도가 여기까지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주민들은 이제 어떤 길로 다니는 건가요? 이제 여기까지 와서 네. 보통 이제 저쪽으로 나가야 시내가 있는데, 시내가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도로를 중심으로 갓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길 자체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네. 예. 그럼 인도가 없는데 그럼 차도로 그냥 다니는 건가요? 네네네네. 네, 저는 지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버스 정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도로를 무단 횡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쪽은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진입로입니다. 자, 하이패스 전용 도로라고 저렇게 써 있고요. 자, 지금 저 앞까지는 인도가 있었지만은 여기는 지금 인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갓길 폭도 약 한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차들이 지나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영현 기자, 지금 저기 이렇게 막 다니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취재를 하지만 좀 위험해 보이는데? 사실 뒤에 지금 촬영하는 분과 계속 봐주는 분이 있어서 좀 덜 위험하게 촬영했고요. 이 촬영한 시간이 아침 이른 시각입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였습니다. 자, 이 길은 원래 마을 주민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진입로가 생기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길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차가 제 옆을 불과 1, 2m 아래로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지나가기에는 이게 너무 위험한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도로를 다녀서 얼마 전까지 학생들이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길로? 네. 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제 오른편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도로를 건설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차만 다니게 도로가 건설된 겁니까? 그렇죠. 인도가 없이 사람이 다닐 거는 고려하지 않고 건설을 한 겁니다. 아니, 이거 설계를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건설 회사도 문제지만 사실 발주처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저쪽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저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이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도로,
이 삼거리 도로에 차량을 위한 신호등은 저렇게 설치되어 있고 작동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그려져 있는데 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신호등은 또 없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 둘, 세 군데를 지나가야 하고 이 세 군데의 횡단보도를 지나느니 차라리 주민들은 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저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길을 다니면서 무섭지 않으세요? 혹시 아이 무섭죠. 안 무서워. 나는 저기네 저거 내가 건너가 교회 가잖아 매일. 아유 주변에 많아요. 그 뭐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아직 정신 똑바로 대고 건너가야 된다고. 아니 불에 치면 그냥 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디로도 우리는 사람이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길인 거고, 이거는 진짜 여기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갓길로 길이 갓길밖에 없으니까 갓길로 가면은 차들이 엄청 욕을 해요. 왜 고속도로에 사람이 다니냐. 우리는 원래 다니던 길인데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편의점 하나 가려면은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차가 없이는. 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은 사실 이 도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아랫길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단 횡단을 해야 되고요. 무단 횡단을 하더라도 또 이 도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 고속도로 진입로, 이 국도를 이용해서 인도도 없는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제가 화면 보고 지금 너무 놀랐는데요. 네네.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남양주시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문제 건설사 지난 1월 법정 관리를 신청한 신동아 건설입니다. 네. 건설사는 처음에 주민들에게 이 횡단보도 또 인도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이 주민들의 설명이고요. 예. 또 건설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 남양주시에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민원 넣은 게 총 3번 정도 넣은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공사 도중에 딱 보니까 인도가 안 생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때 민원을 넣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 차장님, 신동아건설 차장님 연락처까지 넣어서 이분이랑 약속을 했다. 근데 이거 지금 시공이 약속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분한테 전화가 갔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왜 이거 신고를 하냐, 내가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인도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냥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딱 전화를 일방적으로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도는 안 만들어져 있고, 뭐 이상한 그냥 형식적인 인도만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때 알고 나서 황당해가지고 이제 또 민원을 또 넣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아무런 전 회신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럼 신동아 건설 쪽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현장에서 제가 신동아 건설 당시 공사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그 밑에 횡단보도라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셨다고 그러던데요. 보도는 일부 구간이 돼 있고, 네, 나머지 구간은 안 돼 있던데. 네. 나머지 연결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라 연결도 좀 안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뭡니까 저기 그 횡단보도는 사실상 이제 저희가 할 것 같으면 그 교통영향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공사 끝나고 민원성으로 좀 처리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께서는 다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뭐 저희가 해달라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약속은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마을 주민들하고 하루 이틀 본 사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해준다고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전화 통화 같이 들으셨는데. 네네네. 영어 선생님 나오시죠. 솔직히 말해 좀 버려진 느낌. 네, 지금 들죠. 사실. 왜냐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니까
좀 버려진 느낌 있죠. 고립된 느낌. 이제 혼자 억울해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내가 권력이 있거나 혹은 유명한 사람이라면은 똑같이 일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딱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고 그 부분이 제일 억울했고 그냥 말 맞다 나 국회의원이 이런 데 살고 있었으면 이렇게 고립시켰을까? 이런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네, 이 마을 주민들, 특히 노인분들은 안전하게 걷거나 차를 타고자 한다면은 2km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또 어린이가 있는 집은 위험해서 키울 수 없다며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 이동권을 침해받은 겁니다. 권리를 묵살받았고 정당한 요구를 회피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야 할 남양주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슬픈 현실은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이 사고가 나야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고 또 인도가 설치될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자, 이게 좀 보니까 이 방송을 아마 여러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네. 특히 우리 이 영상 보신 남양주시에서도 이 뭔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좀 빠른 대책을 필요로 하니까 우리 남양주 시장님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현 기자, 네. KBS에서 저희 표영OTV로 오시면서 정말 활약이 좀 많은데 피곤하더라도 좀 더 많은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부동산 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사기 정말 이거 위험한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딱 보고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자, 25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사기의 현장, KBS에서 표영OTV로 합류한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03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굿모닝 시티 사기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엄청난 사회 문제였죠.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땅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역사문화공원 인근에 초대형 쇼핑몰 굿모닝 시티를 분양한다면서 약 3천여 명의 계약자들한테 분양 대금 3,700억 원가량을 가로채서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날 뻔했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을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역시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대한민국 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에 득식을 거리는 이유가 이게 한번 사기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넘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기다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처벌도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설마 했던 이게 결국 사기로 판단되는 순간 내가 당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주저앉아 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탈해서.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시 덕이동의 한 물류회사 건물 앞입니다. 노란색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 토지는 일산 덕이동 벽산 블루밍과 민간 임대 아파트에 관련된 토지 계약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플래카드를 붙였는지 땅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신 분들이 피해자분들이 와요. 네. 와갖고 물어봐요. 땅 파셨냐? 뭐 계약이 됐다. 계약금 넣은 사람도 있고 가족 단위로도 오고 그래서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피해자들 어깨 제 사비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 여기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왔어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땅 주인인 자신도 모르는데 이 자기 땅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니 이를 막기 위해서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광고를 어떻게 보고 찾아오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같은 동네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입니다. 일산 덕이동의 벽산 블루밍 민간 임대 아파트 1816세대를
3월에 분양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동네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또 문제의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10년 장기 전세형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며 청약 조건도 없고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모집은 922세대라 하는데 GTX 더블 생활권이라며 좋은 이야기는 다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 위치가 일산 서구 덕이동 1256의 36번지 1원이라고 했는데 이 해당 번지 토지주가 이 앞서 인터뷰한 그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다 지금 토지 계약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광고 다 쳐보시면 네. 덕이동 125-36번지 찍혀요. 근데 지금 기사님도 36번지 찍고 하는데 여기 네.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 여기 부지잖아요. 네. 땅 모양.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다 가짜고요. 땅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 여기가 어디에서 따집게 한 거고. 아니 이 정도면 이건 뭐 퍼펙트한 완벽한 사기입니다. 이거 네. 완전히 사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땅도 계약하지도 않고 아파트 분양을 주던 업자들이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고 계약자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델하우스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모델하우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일반 우리가 보기에 아파트 분양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네요. 네, 파주시 초입에 또 대로변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직접 가서 촬영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문구에 일산 대세 안심 전세 문구를 큼지막하게 써놓고 계약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델하우스까지 차려놓고 대범하게 이런 행동을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죠. 자치단체의 어떤 분양 허락을 맡아야 된다거나 네. 뭐 이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민간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토지주의 80% 동의를 확보해야 되고 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합니다. 즉, 땅 자체가 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정해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와 이 규정 모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도 못 짓는데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땅 주인의 신고를 받은 고양시는 화들짝 놀라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개관일이었던 지난 금요일부터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입구에 차량 안내를 세워놓고 주의사항을 써붙여놨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사업자를 경찰과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계약을 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던 최재원 고양시청 주택과 주택정책팀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아파트 토지 사용 권한 확보 문제는 둘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양시에서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그 토지 용도 지역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시에서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주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갔으면 네. 아파트 분양하시는 분들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모델하우스를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여느 모델하우스와 똑같았고 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그대로 세워놓고 많은 안내원들이 이 안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이 관계자는 자신들도 몰랐다. 예. 토지가 계약되지 않은 사실을 자신들도 몰랐다. 그래서 일단은 폐관을 하고 계약하려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계약금은 환불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 분양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분양 담당자들, 그러니까 막 계약서 사인하고 설명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시행사가 이걸 속이거나 땅 확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땅 확보가 됐으니까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압니다. 네. 그리고 또 분양,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양하실 때 설명하시는 분들은요, 분양 끝까지, 준공 끝까지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분들 분양 끝내고 나면 그냥 다 또 본업의 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을 100% 믿는다. 이건 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면 이분들의 말을 못 믿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분들 자체도 이 내용을 모르고 분양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소비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분양 담당자 어떻게 설명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설치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내일부터 폐관을 다시 해서 네. 정리가 되면 다시 재오픈을 하려고 오늘 아예 그냥 폐관한다고 손님들 다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몰랐었거든요. 아. 그러다가 그게
정확한 이거는 저도 모르지만 저야 뭐 어차피 관리 이사니까 네. 그 정도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고객들 다 돌려보내봤어요. 자, 저게 이제 분양 사기라는 게 지금 다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입금 계좌 같은 걸 다 폐쇄하고 돈을 돌려주는 조치가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기라는 게 명백히 확인된 시점, 모델하우스가 폐관되고 입금 계좌는 또 차단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죠. 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토지 주인이 자신의 땅이 사기에 이용됐다는 것을 안 지가 지금부터 2주 전입니다. 네. 2주 전에 알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즉각 시와 경찰에 신고했는데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시는 모델하우스 폐쇄는 규정이 없어서 폐쇄 자체가 일단 현재 규정이 없고 일단은 시정명령부터 내려야 된다. 그런 예. 입장이고요. 경찰은 피해자가 현재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피해자가 뭔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네. 라는 의견이면 나중에 결론이 다 나서 이게 사기야. 그래서 피해자가 생겼어. 그럼 네. 그때 조치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피해가 날 것을 예상하고 방지할 수는 없다 이거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 이게요. 사실 이 땅 주인분께서 표영호 TV에 특별 제보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표영호 TV에서 취재를 나갔는데 네. 사실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뭐 표영호 TV 채널에 이메일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사기 제보부터 억울한 것까지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즉각 표영호 TV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세상에 알려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적도록 꼭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저는 경찰의 입장이 좀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얘기를 네. 이 제보했던 그 토지주분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내가 경찰에서 사기로 내가 고발하고 했으면 신탁사에다 계약서 줘봐라. 계약서 만약에 가짜면 이거 막든가 뭔가 해도 피해자가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구조는 참 웃기다. 피해자가 나와야지만 이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기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 아니에요. 전세 사기가 뭐 3만 명 이게 지금 난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사실. 자, 그래서 땅 주인은 사비로 플래카드를 걸어서 당장 오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피해를 막고자 한 거였고, 시에 가서 모델하우스를 폐관할 수 없다면은 너희들이 가서 현관 앞에서 지켜라. 오는 사람들 막아서 이거 사기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하. 이 땅 주인이 좀 더 알아보니까 이 사기꾼들이 다른 지역에서 좀 이미 비슷한 사기를 저질렀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 이거 네. 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직접 나가서 홍보 문구로 이거 위험하다라고 알려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덕이동 민간 임대 아파트 계약금 내신 분들 빨리 찾아가서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환불해 준다는 안내문은 써 있진 않지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환불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요. 이게 또 어떤 거냐면 형사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맞아요. 그러면 민사로 해결이 되는데 돌려줘야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얻어 걸리면 상당히 우리가 삶이 피폐해지는데 지금 이 덕이동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냐면 제 생각인데 덕이동 이 지역이 위치가 참 좋아요. 맞아요. 위치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뭔가 남들에게 등을 쳐서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네. 아,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이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래서 온 메일 자체가 정말 구구절절하게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제보합니다라고 저희 표영호 TV에 제보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부동산 사기가요 남들이 혹할 만한 곳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건 별로야 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부동산 사기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혹할 만한 지역에서는 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다 두들겨 봐야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사기범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사기를 벌일 수 있었는지. 사실 이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표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아파트 건립이 추진됐었는데 그 추진된 거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예, 과거에.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토지 계약서라든지 약정서를 들고 사기를 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이 분이 만약에 이곳에서 살지 않았다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았다면 이건 어쩌면 엄청나게 큰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토지 주인은 이 지역에 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아, 다행히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게 내 땅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게 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몰랐으면은 그냥 사기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이 여기 안 살았으면. 네. 자, 표영호TV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고 계시고 또 부동산 상담을 해 주시는데요. 이런 제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것을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는 채널들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표영호TV에서 이런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표영호TV의 태동 자체가 부동산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좀 없어지게 하자라는 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부분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저희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취재, 이영현 기자, KBS에서 표영호TV로 넘어온 보람을 제가 느낍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취재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없애드리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표영호TV였습니다. 지난달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7만 2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다 짓고도 분양을 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12년 만에 악성 미분양, 준공하고도 불 꺼진 집이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사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KBS에서 표영호TV로 넘어온 우리 이영현 기자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영현 기자, 미분양이 넘칠 때 부동산 사기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면 빨리 처분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건설사들이 잘 쓰는 방법이 분양가를 할인해 주겠다, 발코니 확장을 공짜로 해주겠다, 중도금 무이자 등의 각종 혜택을 내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기꾼들이 개입을 합니다. 아, 이런 거에도 사기꾼들이 개입합니까? 그렇죠. 이런 때를 노려서 사기꾼들이 작업을 펼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길래? 자, 먼저 이런 홍보 문구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하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살아보고 나중에 결정하세요. 각종 감언 이설로 유혹을 하는데, 이 사에는, 이 속 사정에는 사기, 그리고 여러 가지 꼼수. 방법으로 분양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사실 요즘에 최근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살아보고 나중에 결정해라. 네. 이런 것 중에 민간 임대 아파트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사기범들은 좀 더 전문적인 수법을 씁니다. 먼저 위조. 예. 공급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이게 마치 자기가 가진 물건이랑 속여서 물건을 팝니다. 실제로는 아니죠. 아니, 잠깐만. 예. 공급 계약서와 주민증을 위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위조를 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사칭입니다. 내가 이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또는 내가 이 건물을 미분양 아파트니까 통째로 인수를 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아, 이게 사실 미분양 물건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마치 그래서 자기가 이걸 다 사서 네. 다시 분양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네. 거기다가 시행사의 특별 분양이다.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분양한다라고 해서 중도금하고 잔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시행사는 완전 거짓입니다. 왜요? 실제 돈을 내지 못해서 이 건물 소유는, 아파트 소유는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쫓겨나요. 시행사의 남은 물건을 본인들이 직접 판다. 네. 이게 아니라 이미 이 물건들은 여러 가지 비용을 다 못 냈기 때문에 시공사가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이 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분양 계약자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해서 싸게 준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계약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다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건데, 이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사기. 예. 오늘은 신탁 사기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신탁 사기가 요즘에 사실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100% 서류상에 믿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주인이 신탁사였고 네, 또 신탁사에서 또 그걸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 사기가 아마 엄청나게 사회 문제로 대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신탁 사기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신탁이라는 용어부터 조금 알려드릴게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재산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겁니다. 크게 5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관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해달라. 예. 처분 신탁, 이 부동산을 팔아달라. 담보 신탁, 이 부동산을 내가 줄 테니까
돈을 좀 빌리게 해달라. 아, 담보 목적으로. 네. 그 다음에 토지 신탁. 내가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개발을 좀 해달라. 그리고 분양 신탁. 분양을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여기서 담보 신탁입니다. 이 담보 신탁이 바로 사기에 이용되는 가장 사례가 많은 겁니다. 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됩니까? 자, 건물 소유주가 예. 돈을 빌리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하는 겁니다. 나 이 건물 맡길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방법이 있고요. 대다수가 그렇게 하죠. 대다수가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신탁회사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예. 나 이 건물 맡아줘. 그러면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줍니다. 그 수익증권을 은행 가져가서 그걸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네. 건물을 직접 내가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는 거나 네. 건물을 담보로 수익증권을 받아서 다시 대출을 받는 거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아, 소유권.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소유권이 건물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신탁회사를 통해서 수익증권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그 소유권이, 건물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게 됩니다. 네. 이게 바뀌게 됩니다. 네. 이 방법이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는 뭐 세금도 조금씩 다르고 비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조금 각자 편한 방법을 이용하게 돼서 그런데 네. 일단 이렇게 신탁을 해서 돈을 빌렸다면은 네. 이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면 저는 건물 주인은 임대를 하면 안 되잖아요, 분양을. 그렇죠. 내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분양을 하는 게 바로 신탁 사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네. 시행사에서 분양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내가 분양받아도 안전하겠지 네. 라고 해서 분양들을 받는 수가 있고 네. 또 물건들을 사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신탁사에서 야, 이거 가짜 계약이야. 이건 안 돼. 그렇죠. 이 계약 무효야. 그렇죠. 하면 돈을 다 날리는 거네요. 그렇죠. 다 날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 예.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보통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 보죠. 예, 무조건 봐야 되죠. 예. 그런데 여기 등기부등본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예.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고 을구는 저당이나 전세권, 즉 예. 권리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이라고 돼 있으면은 소유권의 문제라고 그랬죠. 예. 갑구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디를 보냐? 을구만 봅니다. 아, 여기 깨끗해. 아, 여기 돈 빌린 거 없어. 계약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상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탁 이렇게 그 글자가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이 신탁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전문가들이 해줘야 됩니다. 누가? 공인중개사 같은 분들이 아, 이거는 이런 재산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 신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충북 보은군에서 2018년 아파트 분양을 했습니다. 490여 세대인데 분양된 게 1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예. 300세대가 미분양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미분양을 어떤 한 업체에서 떨이로 샀습니다. 예. 그리고 사가지고 이걸 신탁회사에다가 넘기고 수익증권을 받아서 5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 여기서 미분양 부동산 300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신탁사에 있죠. 그렇죠. 신탁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자기네가 소유권을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해서 분양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임대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했냐? 보증금 2,600만 원에 월 15만 원. 예. 1년 살아보고 분양받을지 말지 결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거는 웬만하면 나 이거 할래 라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해 세대가 200여 세대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 피해자 가운데 3명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자, 이걸 소유권이 없는데도 이렇게 판 업체들은 무슨 간땡이로 이런 짓을. 그러니까 범죄입니다, 이게. 예. 범죄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인터넷 같은 데나 이제 전문가, 많은 유튜버분들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을 때 예. 신탁 원본을 꼭 확인하고 예. 아니면은 신탁 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예. 아니면 신탁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가 신탁 원부에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신탁 원부는 왜 문제가 됩니까? 신탁 원부라는 거는요, 사실 이 신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놓은
그 이른바 공문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탁자, 수탁자, 네. 신탁의 목적, 그다음에 재산의 관리 방법. 그래서 신탁 원부에 이 임대인의 권한이 있는지, 예. 또 신탁 증서를 통해서 임대인 말고 또 다른 채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탁 원부가 보통 수십 페이지입니다. 권리 관계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쉽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법적 용어들로 풀어놨습니다. 아, 정말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이 단어가 뭔지도 모르겠고. 네, 뭐 이런 그래서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직접 신탁 사기 피해자분이 이 신탁 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시죠. 근데 올해 1월 31일부터는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따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그걸 본다고 해도 내 신탁 계약이, 내 임대차 계약이 이 신탁 계약에 유효한가를 본인이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왜냐? 그 신탁 원부에 이제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뭐 몇 조, 몇 조,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공인중개사도 이 신탁 원부에 대한 해석이 안 된답니다. 전문 변호사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변호사들도 이걸 포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임대차 시스템에서 예. 이 권리 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야, 진짜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표용호 TV에서 이거 좀 지금 알려주는 것 자체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간과하면 나는 괜찮아라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아주 악당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탁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신탁 사기 안 당하시는 방법은 신탁 부동산 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싸다. 네. 왠지 모르게 조건이 너무 좋다. 네.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나한테 주지? 이런 생각이 들면 계약을 하지 말아라. 일단 의심을 가져보고 그게 신탁 부동산이면은 될 수 있으면 피해라. 예. 계약을 하지 말라. 예. 그래야지 신탁 사기는 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신탁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요. 신탁이라고 되어 있는 순간에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그냥 덮어라.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정말 우리가 이거 안 당하면 이분의 증언이 없으면 잘 모르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신탁 원부를 확인하고 신탁사랑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뭐 안전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원부를 보면은 네. 뭐가 있냐면 보증금은 신탁회사의 책임이 아니다. 임대인이 내게 돼 있다. 보증금 책임이 있다. 또는 나중에 건물을 처분했을 때 1순위는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신탁 원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말씀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신탁사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고 네. 당신들에게 사기를 쳐서 임대를 했던 그쪽에다가 돈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쪽은 도망가고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신탁회사는. 동의만 해줬을 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원부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일반 계약자분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2,600만 원에 월 15만 원 월세로 임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 많은 서류를 언제 이걸 다 읽어보고 이걸 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결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탁 사기 아까 이제 제가 그 사례에서 세 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피해 구제가 안 됩니다. 신탁 사기는. 전혀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상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는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만 신탁 사기 피해자분들은 이거에 대한 범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보증금만 날린다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만 날리지 않습니까? 신탁 사기는 보증금만 날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날립니까? 빚쟁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것도 역시 피해자의 말을 좀 직접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대인과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저희가 살았던 그 모든 금액들을 월세를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같이 넣게 되고요. 그럼 또 소송에서 어차피 지니까 그때부터는 연 12% 이자를 또 내야 되는
그런 사이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낸 임대료하고 보증금은 잘못된 사람한테 줬으니 그동안 네가 살았던 거는 다시 주인인 나한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그 가짜에게 냈던 돈은 이제 없는 거고. 없는 거고. 너 나한테 다시 내라. 그렇죠. 1년 살았으면 1년 한꺼번에 다시 내라. 네. 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밀린 이자까지 더해서. 아니, 죄송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국회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라는 게 이 서민들의 이런 것들을 좀 법을 좀 잘 만들어서 입법기관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국회는 지금 이런 일 안 만들고 이런 법을 안 만들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자꾸 터집니까? 자, 신탁 사기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아마 국회가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신탁 사기는 마치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네. 근절을 하려고 해도 근절이 안 되는 거.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요. 네. 신탁법이 2011년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매년 200명, 300명씩 나옵니다. 아, 진짜 많네요. 사기꾼들 잡습니다. 사기범들 잡을 수 있어요. 예. 잡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굉장히 약해요. 약합니다. 사기범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신탁을 잘 몰랐다. 안 주려는 게 아니었다. 돈 주려다고 했는데 경영이 좀 어려워서 못 줬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일부러 떼먹지를 않는 이상 사기죄로 처벌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이 사기범들이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들였다면 정말 몰랐을까요? 부동산 신탁에 대한 걸 정말 몰랐을까요? 아, 왜 모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과거에는 신탁 원부를 보려면 이 등기소에 가야 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네. 신탁 원부를 받기 위해서 직접 등기소에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게 1월 31일부로 이제 인터넷으로 바뀌었어요. 인터넷으로. 올해요? 예. 올해 1월 31일부로. 인터넷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개선된 거 전부입니다. 자, 뭐 인터넷에 열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네. 그 용어 자체도 이게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특히 이 법정에서 판사분들이 이렇게 판결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읽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일반 사람들은 들어도 잘 몰라요. 모르고 예. 막 여러 가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네.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계속. 네. 우리 열람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만난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그런지.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신탁 사기 피해자분들은 진짜 단일원도 건지지 못하고 뭐 헌법에서 말하는 저희 법률에서 말하는 소액 임차인 그리고 또는 최우선 면제금 그리고 뭐 확정일자, 전입일자를 가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런 게 전혀 안 먹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싸그리 무시할 수 있는 사기업 간의 계약이 있느냐? 저는 그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아,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씁쓸합니다.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하게 제재하거나 관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법이라는 게. 네. 사인 간의 거래에서 사기가 발생하면 그거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법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예. 아까 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예. 개인이 모든 계약 책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치 기자인 것처럼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이 2번, 3번 거듭 확인을 해야지 이런 사기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동산이 사실 특히 거주용 부동산이 분양이 다 안 되면 이제 이런 사기가 또 극성을 부릴 수 있고 또 특히 요즘 여러 가지 뭐 민간 임대 아파트도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사기 문제 이거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가격은 높은데 사기는 늘어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열심히 취재해 오신 이영현 기자님 고맙습니다. 야, 정말 우리 이영현 기자가 오늘 똑부러지게 내용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페어모TV 구독자님들이 점점 우리 이영현 팬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영상 보시면서 좀 화가 많이 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화가 나기 전에 이거 똑바로 우리가 인지하고 사기 피해를 우리 스스로가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페어모TV를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자, 그분들 이 영상 보셨다면 한 번쯤, 제발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페어모TV에서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수익이 난다 싶으니까 많이들 분양받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또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계약 해지해달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소송이 오히려 수분양자분들에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KBS에서 표용호 TV로 넘어온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먼저 수분양자분들께서 분양계약 해지 소송을 하는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치 하락입니다. 가격이 하락. 그렇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놨죠. 이때 건설사들 그냥 놀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방금 전에 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또 그래서 뭐 좀 고가로 판다 싶으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렇죠. 제가 저 대전하고 강남 쪽에 네. 또 이런 쪽에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봤어요. 직접 가서 보고 네. 짓는 거. 네. 또 다 지은 것도 봤어요. 네. 그런데 날림 공사도 너무 많고 네. 또 가격이 뭐 수십억씩 하는데 그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한 네. 사람들이 분양받으신 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아니 가치가 있으니까 있다고 판단되니까 분양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아니 저희들은 속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이 규제가 적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거죠. 네. 그런데 2022년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냉각하죠. 임대는 물론 팔리지도 않죠. 그리고 시세는 떨어지죠. 대출 이자는 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가치 하락이 되면 뭔가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양받을 때 몇 퍼센트를 대출받아 잔금 치르겠다 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수세에 몰려서 이걸 좀 어찌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때 상대방의 과실, 즉 건설사나 시행사의 책임으로 돌려서 이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지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자분들이 보통 이제 이건 문제가 있으니 계약 해지해달라 이건데 네. 그분들이 말하는 그 과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많죠. 네. 솔직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기망, 즉 허위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은폐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이게 사실 뭐 허위 사실을 막 얘기하는 것보다 진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제가 표용호 TV에서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보통 부동산이라는 것은 좋은 면도 있고요. 또 뭔가 그 안에 약간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항상 이 안 좋은 부분은 최대한 감추고 네. 좋은 점만 극대화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자나 부실 시공 같은 경우죠. 그 부실 시공 얘기 나왔으니까 네. 참 진짜 부실 시공 문제 많습니다. 저희 표용호 TV에서 오래전부터 사실 이 부분을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이 내용을 아마 아실 텐데요. 부실 시공 문제 제가 한번 취재한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거 다 뜯어놨네요 보니까 바닥 쪽을. 예, 맞습니다. 요게 누수가 저쪽 세탁실 그 손빨래 수전에서부터 누수가 시작돼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최초 누수가 시작된 층은 12층입니다. 바닥 쪽으로 붙은 기둥 쪽은 다 뜯어놨네요 지금. 예, 이거 맞습니다. 누가 뜯은 겁니까? 요거는 롯데건설에서 롯데건설 하사팀에서 지금 뜯어놓은 상황입니다. 물이 타가지고 가구가 좀 불어 있는 상태고요. 예. 저 진짜 너무 놀라서요. 여 방에도 곰팡이, 저 방에도 곰팡이, 막 사방이 곰팡이니까 이거를 이거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10억 주고 산 집인데 난간이 흔들리고 문은 반만 열린다고 합니다. 옮겨야 되는데 에어컨을 잘못 한 거지. 2층 작은 테라스 나가는 방인데요. 걸립니다. 12억, 저는 12억에 이 집을 샀는데 선분양으로 샀죠. 우리 제도가 다 그러니까요. 너네가 사전 점검도 할 거고 모델하우스도 있고 감리제도도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식으로 제도가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모델하우스 와서 봤더니 다 지었다고 사전 점검하라고 와서 봤더니 사전 점검 날은
공사가 다 완공이 된 게 아니고 저희는 무슨 5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런 경우가 있었다니 이제 피용호 TV에서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정말 저희가 저 취재할 때 네네. 전쟁 치르듯이 취재했습니다. 예, 왜냐면 수분양자분들이 막 엉엉 울고 주저앉아 울고 막 힘든데 저희가 피해보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줄이고자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죠. 네. 그렇게 명백하게 하자나 부실 시공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따르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분양 계약의 해지는 굉장히 다른 문제로 또 접근을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접근합니까? 법에서 이 계약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실 시공이 있을 경우 이거를 수리를 하거나 보상을 해줬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상세가 될 수 있다면은 계약 자체를 취소할 만큼의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분양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때는 계약금의 10%를 포기하는 경우 해지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고 해지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 냈을 때 계약금 10%를 내가 포기하고 네. 계약 해지하려 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중도금을 내가 냈어. 네. 그럼 이걸 내가 계약을 계속 이행할 마음이 있다. 그렇게 법은 인정하기 보는 때문에 거죠. 예. 해지가 어렵다. 네, 그렇죠.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나 기망의 경우는 그래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나온 판결문 가운데 수분양자들, 계약자들이 패한 사례 7건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에 따라서 입주 자격을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 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용도로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을 자에게 임대를 내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 조항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자격이 안 돼요. 이런 업을 수행할 의지도 없어요. 네. 그런데 가서 상담 다 받으니까 다 해줘. 너 괜찮아. 내가 등록증까지 만들어 줄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주면서 분양 계약서를 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이거 뭐 끝까지 가져가서 뭐 등기 칠 겁니까? 등기 치기 전에 피 붙여서 팔면 되죠. 이래서 다들 계약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가 떨어져서 중도금 대출을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자기가 시행사랑 짜고 예. 서로 공모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었다까지 한 거예요. 이게 자진해서 이제 자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난 네. 이렇게 했고 네. 이렇게 해서 분양받으니까 난 나중에 이걸 피붙여 팔려고 했는데 가격도 안 올랐고 네. 그래서 결국 해지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시행사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고 내가 자수하는 거죠. 자수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은요. 네.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무겁게 봅니다. 계약했다라고. 계약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네가 거짓된 의사가 있었더라도 어쨌든 계약상에서 네가 사인을 하지 않았냐. 네. 그리고 네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때도 네가 네 이름으로 무슨 업이라고 쓰고 거기다 또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에서는 계약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제가 오늘 계약했으면 2년 뒤에 이 업을 시행하는 걸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예요. 그건 아예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예. 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거 팔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서 보면요. 네. 거기 입주 자격이 안 된데도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네. 또 분양도 얼렁뚱땅 그렇게 해서 법을 또 대충 바꿔가지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 그런 곳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는 많죠. 예. 저 가산동도 아주 수두룩하고요. 네. 예, 뭐 많습니다. 광명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자수하는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떤 사례의 경우는 해당 물건을 SNS로 소개받고 전화로 상담을 받아서 계약을 했으므로 이것은 통신 판매다. 그래서 방문 판매법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 법은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안 날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겠다 하면은 환불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 이거 네가 쓰려고 한 거 아니지 않냐. 네가 쓰려고 한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예. 너 봐라. 너 2년 뒤에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예. 너는 지금 이거를 소비재로 본 게 아니라 자본재로 생각했다. 방문판매법은 자본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너 어차피 이걸로 피부쳐 팔 건데 그렇죠. 소비재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네가 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뭔가 다시 팔려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너 스스로가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맞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판부가 볼 때. 네. 아, 그래서 다들 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일단 소송 비용을 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 중도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판결문에 주문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미납된 중도금을 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7%,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12%, 언제부터 언제까지 14%의 지연이자를 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 끌다가 네. 그 지연 이자까지 더 덮어서 다 네. 물어내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표용호 TV에서 늘 제가 직산업센터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특히 이 강남권에도 되게 많고 앞으로도 강남권에 분양될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제가 항상 그래요. 분양받지 마라가 아니라 네. 본인이 책임질 수 있고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받아도 되는데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라.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다라고 믿고 분양받아서 피부쳐 판다. 이 계산하지 말고 본인이 쓸 거면 분양받아라. 네. 라고 하는데 요즘 이 수익형 부동산을 누가 쓰려고 분양받습니까? 다들 피부쳐 하려고 네. 분양받지? 네네. 그래서 지금 강남권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뻔히 질 걸 알면서 소송을 왜 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6월이었어요. 동탄 이신도시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던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수분양자들한테 예. 안내문이 왔어요. 어떤? 마이너스 프리미엄인데 해지 소송이 가능하다. 예. 광고물이 온 거예요. 그 광고는 누가 낸 겁니까? 자, 법무법인들이 보내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피가 있는데 네. 이거는 분양 안 받고 해제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소송을 해라. 네,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어쨌든 아,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수분양자들을 이제 살살 이제 유인하는 거죠. 아, 그런 일도 있습니까? 네. 분양계획 해지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무조건 승소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네. 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보다 단체로 진행하면은 소송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단축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주 시기가 됐을 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은 뭔가 이거 분양받기도 애매하고 막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법무법인, 그런 과장 광고를 하는 법인에 네. 찾아가게 된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로펌들 배만 불리는 일부러 이렇게 질 거 알고 장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뭔가 승소에 자신이 있어서 했다가 지는 겁니까? 이제 수많은 판례가 있으니까 아마 변호사들도 알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100점 100패다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네. 또 승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있죠. 예. 근데 그 로펌에서는 승소한 케이스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겼죠. 그런데 계약자들 사정과 조건과 계약금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또 그리고 설명을 받은 내용도 어떻게 설명을 받았냐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란 재화가 네.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재화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많고 네. 또 그 사기꾼들에게 당했다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또 사기를 치는 그러니까요. 이중 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야,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분양 받을 때부터 조심하시고 자신 있을 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수분양자들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시행사나 시공사에도 피해가 많게 합니다. 소송이 들어가니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당연하죠. 재정난이 오죠. 네.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대출 연장이 또 불가해요. 이런 경우는 시행사가 대위 변제라고 그래서 안 낸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없잖아요, 근데 시행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악성으로 뭔가 고소장을 내고 네. 소송이 들어가면 시행사 입장이나 시공사 입장도 많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에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이런 게 얻어 걸리면 네. 시행사 입장에도 정말 난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냉정해져야 돼요. 예. 시행사나 시공사 쪽에서 잘못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있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은 남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소송을 했다가 아주 큰 코가 다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펌들에서 소송을 해봐요라고 이렇게 유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로펌의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제3의 다른 로펌이라든지 변호사를 만나서 이게 정말 가능할 것으로 보이냐.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어떤 법률가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고픈 변호사는 100일 굶은 사자보다 무섭다.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즘에 시행사들도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네. 또 시공사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상적으로 공사도 열심히 하고 사업 진행도 열심히 했던 시행사나 시공사가 무너지는 건 그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맞아요. 그런 데까지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업까지 다 피해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있지만 네. 이 사기꾼들은 잡아서 진짜 엄벌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지난번에 우리 어떤 정치인 한 분이 저희 페어TV에 나오셔서 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이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을 왜 그 주식이나 이런 경제사범들은 좀 엄하게 처벌하면서 부동산 사기꾼들은 왜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에. 네.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치인들이 페어TV 많이 보거든요. 그냥 보기만 했지 뭐 이건 뭐 시정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왜 보는 거야? 정치인들은 이거를. 그러니까요. 재미삼아 보는 거야? 뭔가 대책을 내놔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페어TV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마 이제 소송을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좀 대책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생. 눈만 뜨면 민생 하는데, 진짜 민생이 뭔지, 민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쇼만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우리 이영현 기자, 네. 노려보기가 점점 더 잘 노려보고 있습니다. 제 눈이 지금 자꾸 이렇게 찢어져서 큰일이에요. 아, 그 곱상한 얼굴 상하면 안 되는데. 곱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